신현수 민정수석이 업무에 복귀했습니다. 박범계 장관의 신수석 사의 논란 과정에 검찰의 언론 플레이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 중간간부 인사에서 월성원전과 울산시장 선거 개입 등 주요 수사팀이 유임됐습니다. 검찰을 비판하는 이문정 검사에게는 수사권이 주어졌습니다. 대통령이 코로나 백신 1호 접종자가 되는 것을 두고 여당에서 대통령이 실험 대상이냐는 발언이 나오자 야당은 국민이 기미상궁이냐고 반문했습니다. 청와대는 백신 불신이 생기면 대통령 접종도 배제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하루 동안 경상도와 충청도 등 5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산불이 나 축구장 360개 면적이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휴대용 부탄가스를 싣고 가던 차량이 갑자기 폭발해 운전자가 부상했습니다. 운전자는 사고 직전 담배를 피우기 위해 라이터를 켰다고 했습니다. 다음 달 수도권 아파트 입주 물량이 이달 대비 60% 넘게 줄어드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전세난은 5월까지로 전망됐습니다. 미얀마 군부가 시위대 강경 진압에 나서면서 지금까지 4명이 숨졌습니다. 시위대는 국제사회가 미얀마 쿠데타에 개입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9의 신동욱입니다. 여러 가지 뒷말을 낳았던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 사퇴 파동이 일단 봉합됐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마음을 되돌리기 어려울 것으로 보였던 신 수석이 휴가에서 돌아오자마자 한 발 물러섰습니다. 자신의 거취는 대통령에게 일임하고 최선을 다해 직무를 수행하겠다고 했습니다. 당장은 물러나지 않겠다는 뜻이죠. 인사권자인 대통령의 체면을 생각해서 한 발 물러나 준 것인지 아니면 감정의 앙금이 완전히 가라앉은 것인지는 확실치 않습니다. 다만 이번 사태로 권력의 누수 현상은 가속화할 것이고 대통령의 리더십에도 적지 않은 상처가 났다는 점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오늘 단행된 검찰 중간 간부 인사 역시 그런 점에서 주목해 볼 만합니다. 먼저 권은영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열린 대통령 주재 수석 보좌관 회의에 지난주 목요일부터 나흘 동안 출근하지 않았던 신현수 민정수석이 참석했습니다. 어색한 듯 주변 사람들과 별다른 대화도 미동도 없이 앞만 응시합니다. 문 대통령 역시 신 수석의 복귀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청와대는 신 수석이 대통령에게 자신의 거취를 일임하고 최선을 다해서 직무를 수행하겠다고 말했다고 했습니다. 청와대는 사태가 일단락된 걸로 평가했습니다. 또 신 수석이 박범계 장관에 대한 감찰을 요구했다는 보도에 대해 박 장관 감찰을 건의한 적 없다는 신 수석의 발언을 전하며 사실이 아님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갈등을 마무리 지으려는 청와대의 노력에도 검찰 인사 과정과 민정수석실 내부의 난맥상이 그대로 노출됐다는 지적은 피하기 어렵습니다. 갈등이 표출된 박범계 법무장관과 신 수석이 다시 함께 긴밀한 조율을 할 수 있을지도 여전히 의문인 가운데 초유의 민정수석 사퇴 파문으로 문 대통령의 리더십에도 상처가 적지 않았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TV조선 권은영입니다. 청와대 표현대로 신현수 수석 사태가 일단락됐다는 건 대통령과 여권의 설득이 주요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오늘 발표된 검찰 인사의 신 수석의 의견이 반영된 것도 중요한 배경이 됐을 텐데 다만 이 사퇴 파동의 발단이 된 2주 전 검찰 인사 보고 과정에 대해서는 청와대와 법무장관 모두 속 시원한 설명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불완전한 봉합이라는 평가도 있습니다. 이어서 김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청와대는 신현수 수석이 사의를 철회했다거나 복귀, 잔류한다는 표현 대신 일단락됐다고 수차례 강조했습니다. 청와대의 구체적인 설명은 없지만 여기엔 문재인 대통령의 설득이 주요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노무현 정부 때부터 20년 가까운 인연을 이어온 신 수석은 문 대통령의 정치적 동지로 평가받습니다. 재보선을 앞두고 여론 악화를 우려한 여당도 나섰습니다. 소수의 고위급 소통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빨리 해결되길 바랍니다. 신 수석 사의 표명에 발단이 됐던 2주 전 검찰 고위급 인사와 달리 오늘 발표된 중간 간부급 인사에 신 수석의 입장이 반영된 것도 영향을 준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각종 의혹의 초점인
2주 전 검찰 인사안의 대통령 보고와 제가 과정에 대해선 청와대와 법무부 모두 구체적인 해명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신수석과 조율되지 않은 인사라는 거를 대통령이 제가 당시 알고 있었습니까? 제가 소상히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신수석의 업무 복귀로 갈등이 일단 봉합됐지만 민정수석의 공개 사퇴 파문은 정권 말까지 적지 않은 후유증을 남길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TV조선 김종호입니다. 신현수 수석과 박범계 장관의 갈등 이면에는 검찰 인사가 원인이었다고 알려져 있어 검찰 중간 간부 인사가 더욱 주목을 받았습니다. 법무부와 공석만 채우는 최소한의 선에서 인사를 그러나 마무리했습니다. 관전 포인트였던 권력 관련 수사팀은 유지가 됐습니다. 민정수석이 검찰 인사 때문에 사퇴 소동을 벌인 상황에서 또 다른 불씨를 키우긴 어려웠을 겁니다. 그래서 검찰 안팎에선 윤석열 총장 퇴임 이후 대대적인 물갈이를 위한 숨고르기 인사라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보도에 주원진 기자입니다. 법무부는 권력수사팀 대부분을 유임시켰습니다. 관심을 모았던 대전지검 월성원전 수사팀과 수원지검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의혹 수사팀은 그대로 자리를 지켰습니다. 채널A 사건 수사팀과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수사팀도 유지됐는데 이성윤 중앙지검장도 유임된 만큼 수사 속도나 성과는 장담하기 어렵다는 평가도 나왔습니다. 임은정 대검연구관은 중앙지검 파견 인사가 났는데 이로써 수사권을 갖게 됐습니다. 임 연구관은 지난해 5월 윤석열 검찰총장을 공수처에 고발하겠다고 공개 발언에 논란이 됐었습니다. 박범계 장관은 임 연구관 본인의 희망이라고 답했습니다. 임은정 검사는 본인이 수사권을 갖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니 대검 연구관이 수사권을 갖기를 희망을 하면 다 그냥 수사 권한을 줍니까? 인사에 앞서 조남관 대검차장은 권력수사팀만 바꿔서는 안 된다며 이례적으로 공개 발언을 했는데 핀셋 인사는 하지 말 것을 강력히 지금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신현수 파동과 맞물리면서 법무부가 신수석과 대검의 요구를 일부 받아들인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법무부는 윤 총장 퇴임 이후 하반기 대대적인 인사를 예고한 상태여서 숨고르기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TV조선 주원진입니다. 신현수 민정수석 사표 파문과 맞물린 오늘 국회 법사위에선 박범계 장관의 이른바 대통령 패싱 의혹에 집중적인 질의가 쏟아졌습니다. 박 장관이 대통령에게 보고도 하지 않고 검찰 인사안을 언론에 발표했다는 의혹입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시종일관 청와대의 설명을 미루겠다고 하더니 급기야 인사에 불만이 있는 검찰의 언론 플레이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파문이 결국 또다시 검찰 탓이고 언론 탓이라는 취지의 주장입니다. 이번에는 박범계 장관의 주장을 집중적으로 들어보시겠습니다. 황정민 기자입니다. 박범계 장관은 신현수 수석 사표에 발단이 된 검사장급 인사 관련 보도에 대해 검찰의 언론 플레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수사 현안이나 또는 인사와 관련해서 언론 플레이가 저는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오늘 발표된 검찰 중간 간부 인사와 관련한 보도에 대해선 범죄 행위라는 표현까지 썼습니다. 인사에 불만을 가진 검찰이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다며 검찰과 언론 탓을 한 건데 인사와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이 핀셋 보도가 되는 것은 그 자체로 범죄 행위고 그것은 대책을 강구해야 됩니다. 야당은 재갈물리기라고 비판했습니다. 액면 그대로 보면 언론에 대한 협박이고 언론 재갈물리기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대통령 재갈을 거치지 않고 검찰 고위급 인사를 발표한 게 아니냐는 대통령 패싱 의혹엔 답하지 않았습니다. 인사안 제청은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했습니까? 했으면 언제 했습니까? 그 자리에 배석한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이광철 민정비서관이었습니까? 청와대 답변으로 가름하겠다는 말만 반복해 답변 태도에 대한 지적도 받았습니다. 박범계 의원은 추미애 장관 버전 2예요. 똑같지 않습니까? 불편한 질문은 아예 입을 닫고. 한편 최재형 감사원장은 월성원전 감사와 관련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공약 이행이 모두 정당화되는 건 아니라는 취지로 답했습니다. TV조선 황정민입니다.
예, 신현수 수석의 사의 표명부터 오늘 복귀에 이르기까지 청와대 설명만으로는 풀리지 않는 의문이 적지 않습니다. 정치부 최주원 기자에게 더 자세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 기자 어서 오십시오. 자, 오늘 아침까지 신문 보도를 보더라도 신 수석이 마음을 돌릴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기 어려웠는데 여권에서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지 않았던 모양이죠. 취재를 좀 해봤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청와대 공식 발표가 있기 전까지 저희도 여러 여권 관계자들에게 분위기를 물었었는데요. 예. 물론 일부는 청와대가 신 수석을 되돌리는데 몰입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 결국에는 신 수석이 물러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이런 관측이 대다수였습니다. 이 어제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에 이어서 오늘 아침에도 친문 김경협 의원이 신 수석이 자기 정치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몰아세운 것을 보면 여당에서도 극소수를 제외하고는 전혀 예측을 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예, 물론 뭐 청와대 입장에서 신 수석이 끝내 나가게 되면 후폭풍이 감당하기 어렵다 이렇게 판단했을 것이지만 그러나 신 수석이 전격적으로 마음을 돌리게 되는 건 물론 본인의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그럴 텐데 그 배경은 뭘로 보입니까? 예, 일단 이 신 수석과 문재인 대통령의 오래된 인연 이 때문이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예. 이 본인이 사표를 내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레임덕 얘기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직접 신 수석 설득에 나섰다면 이 신 수석도 매몰차게 거절하기만은 어려웠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또 다른 배경으로는 오늘 발표된 검찰 중간 간부 인사가 또 거론이 되는데요. 이 청와대가 오늘 신 수석이 휴가 기간에도 인사안 조율에 참여했다 이런 내용을 밝혔죠. 예. 이 월성 원전 수사팀과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사건 수사팀 등이 모두 오늘 인사에서 유임이 됐는데 신 수석의 의중이 이것에 많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이 직접 설득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긴 하는데 이건 이제 아직까지 확인된 건 아니군요. 예. 이제 결국 그래서 신 수석이 이제 업무에 복귀는 했습니다만 이걸로 뭐 갈등이 완전히 봉합됐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네, 여러 갈등 요인이 남아 있다는 말들이 많은데요. 이 신 수석이 거취를 대통령에게 일임한다 이렇게 밝혔으니까 문 대통령이 지난 홍남기 부총리 때 사의 표명 때처럼 재신임하겠다 이렇게 밝혔으면 깔끔하게 정리가 됐을 텐데 아직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을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 이 청와대는 부인을 하고 있지만 신 수석이 이 친조국 라인 핵심인 이광철 비서관과 다시 호흡을 맞춰야 하는 문제도 남아 있습니다. 이 박범계 장관과의 불편한 관계는 청와대도 인정을 한 셈인데요. 이 신 수석에 앞서서 박 장관은 평생 볼 일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다는 보도까지 있었습니다. 일각에서는 4월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인 만큼 그 신 수석의 후임을 찾을 때까지 잠정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로 한 것 아니냐 이런 관측도 나옵니다. 자, 그렇다면 언제든지 다시 뭐 갈등이 폭발할 가능성이 있다 이제 이런 얘기가 될 텐데 앞으로 고비가 적지 않겠네요, 그러면. 네, 그래서 일각에서는 상황이 아직 종료된 게 아니라 일시 정지된 거다 이런 말까지 나오는데요. 예. 이 오늘 검찰 중간 간부 인사가 큰 문제 없이 넘어가고 있는 분위기지만 윤석열 총장이 원하는 추미애 장관 당시 좌천된 인사들의 원상 복귀가 불발이 됐고 정권 비위 수사를 막아섰다는 비판을 받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등은 지금 현재 자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신 수석이 본인의 사의 표명의 원인이 됐던 이지검장 유임 인사를 받아들이는 모양새가 됐습니다. 예. 하지만 월성원전 수사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수사 등 정권비위 수사가 다시 청와대를 향하게 된다면 윤석열 검찰총장과 박범계 법무장관이 정면 충돌을 다시 하게 될 테고 이때는 신현수 수석이 다시 한번 거취를 깊이 고민하게 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일단은 뭐 갈등 상태를 좀 억지로 좀 틀어막아 놓은 이런 모양새인데 이게 언제든지 다시 재발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군요. 네. 예, 최지원 기자 잘 들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코로나19 관련 소식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해외 부작용 보고로 촉발된 안정성 논란이 대통령 1호 접종 공방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국민 불안 해소를 위해서 대통령이 가장 먼저 백신을 맞아야 한다는 주장이 야당에서 나오자 여당에선 국가 원수가 실험 대상이냐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그럼 국민은 실험 대상이냐는 반박이 이어졌습니다. 홍현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은 지난 19일 일부 의료진이 접종을 거부하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며 대통령의 1호 접종으로 국민 불신을 덜어주면 좋겠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그러자 여당에선 국가 원수가 실험 대상이냐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지도부도 가세했습니다. 백신에 대한 불신을 증폭시키기 위해 대통령 1호 백신 접종까지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야당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하는 국민은 왕이 먹기 전에 음식 조개 유무를 살폈던 조선시대 기미상궁이라도 되느냐고 재반박했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를 비롯해 먼저 맞겠다는 선언이 이어지자 정치인이자 의료인의 한 사람으로서 먼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을 용의가 있다는 점. 청와대도 국민적 불신이 있다면 대통령이 1호 접종을 마다할 이유가 없다면서도 현재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했습니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조사에 따르면 백신 접종 순서가 오면 바로 접종하겠다는 성인은 대상의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45.8%였습니다. TV조선 홍현주입니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일주일 만에 300명대로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어제가 휴일이어서 검사 건수가 줄어든 영향도 반영됐습니다. 경기도 남양주 플라스틱 공장과 전북 현대차 공장 등 사업장의 집단 감염은 계속 번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장 집단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한 임시 선별검사소 추가 설치는 더디기만 합니다. 박상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기도 시화공단 인근의 한 임시 선별 진료소. 내 외국인 수십 명이 줄지어 서 있습니다. 회사에서 검사 받으라고. 네, 검사해서. 정부는 최근 사업장 집단 감염이 잇따르자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진단 검사를 받도록 요청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가 밀집한 공단 등의 지역에는 검사소를 추가로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경기도의 경우 기존 검사소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추가로 더 운영해라라든지 뭐 그런 거에 대한 얘기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서울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 안 차려져갖고 지금 대상지 조사 중인 상황이라. 사업장 집단 감염은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경기도 남양주 플라스틱 공장 관련해 9명, 전북 현대차 공장 관련해서는 7명의 확진자가 늘었습니다. 신규 환자는 일주일 만에 300명대로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이 기간에 지인 모임과 병원, 사업장 등에서 20건의 새 집단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전체 환자의 21%는 감염 경로가 파악되지 않아 여전히 불안한 상황입니다. TV조선 박상준입니다. 앞서 보신 대로 정치권이 누가 먼저 백신을 맞느냐를 두고 공방을 펼치는 가운데 국내 집단 면역이 정부 목표보다 늦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국내외에서 잇따르고 있습니다. 정부의 집단 면역 목표 시기는 올 11월인데 가능한지 따져보겠습니다. 자, 윤설기 기자. 네. 11월이면 될 거라는 이 정부 목표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 어느 정도입니까? 네, 글로벌 경제 분석 기관인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이 2022년, 즉 내년 중반은 돼야 이 국내 집단 면역이 형성될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예. 정부가 목표로 삼은 올해 11월보다 약 6개월 늦어지는 시점이죠. 집단 면역 형성은 미국과 유럽이 가장 빠른 올해 후반, 중국, 인도가 내년 후반, 아프리카가 내후년 후반이 될 것으로 기관은 전망했습니다. 물론 백신 공급이나 이 변이 바이러스 문제가 악화될 경우 이 시기는 더 늦어질 수도 있겠죠. 자, 그런데 우리 정부가 11월이면 집단 면역이 형성될 거라고 생각하는 근거는 뭡니까? 네, 가장 큰 근거는 올해 9월까지 전 국민의 70%가 접종을 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계획대로 될 것인지도 아직 알 수가 없고 또 접종을 한다고 반드시 항체가 생긴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즉 정부로서는 이 가장 낙관적인 시나리오를 근거로 11월을 제시한 셈이죠. 하지만 국내에 들어올 백신 5종의 예방 효과를 평균 80% 정도로 보면 전 국민의 87% 정도가 접종을 해야지 실제로는 70% 국민에게 항체가 생긴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이 경우 접종이 순조롭게 진행된다고 해도 정부 계획보다 약 900만 명 분량의 백신이 더 필요하게 되죠. 자, 그러니까 이 항체가 생기는 백신의 효과를 감안해서 개선을 해야 한다는 얘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여전히 11월 달이면 집단 면역 형성이 가능할 걸로 보고 있습니까?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오늘 즉답 대신 처음엔 70% 접종률로 가능할 걸로 판단했지만 상황이 달라졌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국내 전문가들은 어떻게 평가하는지 직접 들어보시죠.
아주 아이디어한 환경에서 백신 접종이 진행됐을 때의 90% 이런 거지 실제적으로 접종했을 때는 마이너가 7, 80%를 넘기기 어렵다고. 자, 결국 그렇다면 추가로 백신을 얼마나 더 확보할 수 있느냐, 이게 이제 관건이 될 것 같은데, 좀 다른 얘기긴 합니다만 이 백신 접종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은 지금 어떻습니까? 네, 최근 성인 1000여 명 설문조사 결과 82%가 백신 접종은 중요하다고 했고 45%가 정부가 정해준 시기에 맞겠다고 했습니다. 이런 국민들의 마음을 더더욱 여는 것도 정부의 숙제겠죠. 자, 그런데 지금까지 상황을 쭉 돌아보면 정부가 너무 낙관적인 얘기만 했다가 그걸 못 지키니까 또 국민들의 불신으로 이어지고 이런 경우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윤슬기 기자 잘 들었습니다. 어제 하루 경북 안동과 예천, 경남, 충청 등 전국 5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밤새 이어진 산불은 오늘 큰 불길이 모두 잡히긴 했습니다만 축구장으로 치면 480개 면적이 불에 타서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강풍에 불덩이가 날아다니는 도깨비불 현상도 목격됐습니다. 이심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산줄기를 따라 시뻘건 불길이 이어지고 헬기가 희뿌연 연기를 뚫고 연신 물을 뿌립니다. 지상에서는 특수진화대가 밤새도록 산불과 사투를 벌였습니다. 어제 낮 3시쯤 시작된 안동 산불은 강풍을 타고 한때 마을을 위협했습니다. 그래도 나도 불 끈다고 쫓아댕겼어요. 물 들고 쫓아댕기다 다리가 덜덜덜 떨려가지고 올라가면. 어제 하루 경북 안동과 예천, 경남 하동, 충북 영동과 충남 논산 등 5곳에서 산불이 났습니다. 불이 난 곳은 대부분 건조특보가 내려진 상태였습니다. 산불로 인한 상승기류까지 겹치면서 최대 5km까지 불길이 번졌습니다. 이른바 도깨비불입니다. 여기 잠시 불이 있었는데 한 50m 전방에서 불이 확 나고 또 한 100m 전방에서 불이 확 나고 이렇게 도깨비불처럼 이렇게 번지어가지고 오늘 오전부터 바람이 잦아들면서 산림당국은 큰 불을 모두 잡았습니다.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난 산불로 산림 349헥타르, 축구장 480개 면적이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산림당국은 일부 산불은 화목 보일러나 쓰레기를 태우다 생긴 불티가 튀면서 일어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심철입니다. 강풍을 타고 번진 시뻘건 불길은 주택가로 빠르게 접근했습니다. 집 앞까지 산불이 번지면서 주민들은 몸만 빠져나와야 했고 불안한 마음에 대피소에서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이어서 김다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주택가 뒷산에서 거대한 불기둥이 치솟습니다. 마을이 온통 화염으로 뒤덮였습니다. 집 뒤에도 도로 옆에도 농경지 근처까지 산불이 들이닥쳤습니다. 주민들은 외투도 제대로 챙기지 못한 채 서둘러 몸을 피했습니다. 식구를 불러가지고 안 끌어먹는 거 몸만 나온다 하거든요. 차 타고 물건을 좀 챙겨가지고 시내 아들이 집에 가자. 안동에서만 주민 450여 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놀란 주민들이 가스통을 옮기고 물도 뿌려봤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주민들은 마을 회관과 캠핑장 등 대피소에서 산불을 지켜보며 애를 태웠습니다. 엎어지셨다 하셨고 그리고 뭐 밤새 통화하는데 잠을 한 잠도 못 주무시고 그러니까 엄마가 좀 편찮으시면 있으니까. 충북 영동에서 난 산불도 마을을 위협했습니다. 주택가에서 20m 떨어진 곳까지 산불의 흔적이 이어졌습니다. 주민 39명이 경로당으로 몸을 피했습니다. 산에 불 날까봐 자꾸 산만 쳐다봐주는구만. 저서 불이 휙 날라서 저리 붙어가지고 막 이리든 내려오고. 다행히 이번 산불로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시민들은 산불의 공포 속에서 뜬 눈으로 밤을 지새야 했습니다. TV조선 김다로입니다. 30대 여성이 시내버스에서 마스크를 내린 채 담배를 피우는 일이 벌어져서 운전기사가 제지에 나섰는데요. 이 여성 말리는 기사를 폭행하더니 급기야 주변에 있던 소화기까지 뿌려댔습니다. 만취 상태였습니다. 배상윤 기자입니다. 마스크를 턱에 걸친 채 버스에 오른 여성이 뒷자리에 앉더니 담배를 피웁니다. 버스 기사와 승객들이 항의하자 여성이 갑자기 가방 안에서 둔기를 꺼내 휘두릅니다. 비상 탈출용 망치까지 휘두르며 버스 유리창도 깼습니다. 분이 풀리지 않는 듯 버스 안에 있던 소화기를 뿌려댑니다.
가만히 꺼낸 거예요. 불러 차면서 막 문 열어달라고 막 요구하고 전화기도 부숴버리고. 지난 16일 오후 5시쯤 술에 취한 30대 여성 A씨가 승객 8명이 탄 버스 안에서 난동을 부렸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마스크를 쓰라는 말에 화가 났다고 진술하면서도 운전기사를 폭행한 혐의는 부인하고 있습니다. 버스 기사가 마스크 쓰고 담배를 끊으라 그랬더니 운전기사 때린 건 혐의를 부인하는데요. 경찰은 승객이 탄 시내버스에서 운전기사를 폭행한 혐의가 무겁다며 A씨를 구속했습니다. TV조선 배상균입니다. 휴대용 부탄가스를 싣고 가던 차량이 갑자기 폭발해서 운전자가 부상했습니다. 이 폭발이 얼마나 강했던지 해당 차량은 물론이고 근처 건물에 영향을 미칠 정도였는데요. 운전자는 사고 직전 담배를 피우기 위해서 라이터를 켰다고 했습니다. 박건우 기자입니다. 달리던 흰색 SUV가 갑자기 폭발합니다. 자동차 파편이 사방으로 튀어나갑니다. 폭발한 자동차는 완전히 부서졌습니다. 쾅쾅 터지면서 너무 큰 폭발이었어. 처음 들어본 큰 폭발. 근데 시커먼 연기도 나고 막 파편도 날라오고. 오늘 오전 11시 40분쯤 광주 양동시장 앞 도로에서 37살 A씨가 몰던 SUV가 폭발했습니다. 당시 폭발의 위력에 근처 상가의 천장 구조물이 떨어져 내릴 정도였습니다. 판넬이 떨어져가지고 머리를 맞았는데 다친 데가 없으니까 천만다행이죠. 폭발로 차에 불이 붙자 시장 상인 등 시민들이 소화기를 들고 달려와 초기에 불을 껐습니다. 차에서 이제 불이 붙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소화기를 일단 불부터 끄고. 다행히 운전자 A씨는 목숨을 건졌습니다. A씨는 당시 차 안에 휴대용 부탄가스 10개를 싣고 운전했습니다. 한 10개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인테리어 할 때 토치를 많이 사용하는 경우가 꽤 있거든. 경찰은 운전자 A씨가 담뱃불을 붙이려는 순간 새어나온 가스가 폭발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TV조선 박건우입니다. 네, 요즘 가구 등 일부 생활 제품 구입하면 여기저기 붙어있는 스티커 라벨 떼내는 게 일이기도 하죠. 이 떼내는 수고에 환경 오염까지 불러와서 좋을 게 없는데 제조사들은 왜 이런 스티커를 고집하는 건지 대안은 없는지 소비자 탐사대 송지욱 기자입니다. 생활용품 매장 등에서 쉽게 보이는 제품 스티커 라벨. 여기저기, 덕지덕지 외국어도 보입니다. 일본어가 적혀 있어. 상품 정보와 주의사항 등이 담겼는데 일부 스티커가 너무 크고 안 떨어져 원성이 높습니다. 망한 것 같은데요? 이렇게 되면 짜증나죠. 당연히 짜증나죠. 스티커 제거 방법까지 공유될 정도. 어느 정도인지 알려진 방법들로 실험해봤습니다. 헤어드라이어로 가열해보고 선크림, 손세정제, 살충제까지 써봤지만 스티커 라벨을 제거하는데 22분 40초 정도가 걸렸습니다. 이 그릇을 여러 개 구입했을 경우에는 스티커 라벨을 제거하는 데만 몇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거 과정에서 제품이 손상되기도 하고 새 제품인데 제거제에는 포름알데히드 같은 유해물질이 있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우리 몸에 들어올 경우에는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는 거죠. 대표적인 성분이 디클로로메탄, 포름알데히드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발암물질이에요. 더욱이 강력 스티커는 환경도 오염시킵니다. 스티커가 남은 제품은 재활용이 어렵고 소각해야 해 유해가스가 더 생깁니다. 라벨이 많아지게 되면은 그 제품에 여러 가지 재질이 뒤섞여지게 되니까 재활용의 어려움도 발생시키는 거거든요. 불편하고 해로워도 수고는 소비자의 목. 일부 업체는 쉽게 제거되는 스티커로 교체 중이고 보통 다 바꿔 나가는 추세이긴 하거든요. 제품 표면에 레이저로 직접 표식하거나 끈으로 묶는 등 대안도 나옵니다. 하지만 추가 비용 등 문제로 여전히 강력 스티커를 고집하는 곳이 많습니다.
제품에 부착을 딱 해버려가지고 그걸 떼기 어렵게 함으로써 편의주의적으로 일을 하는 거죠. 소비자는 오늘도 스티커와 씨름을 벌입니다. 안 뜯어져. 끄떡거려. 소비자 탐사대 송지욱입니다. 본격 이사철에 접어들었는데 전세난이 예고됐습니다. 이 다음 달 수도권 아파트 입주 물량이 크게 줄어든 탓인데요. 이 전세가를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보유세 부담 때문에 전세를 월세로 바꾸는 월세화 현상도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지선호 기자입니다. 다음 달 입주를 앞둔 서울 마포의 한 신축 아파트. 전용 59제곱미터형 분양가가 7억에서 8억 원 선인데 지금은 전세 호가가 이 분양가 수준을 뛰어넘었습니다. 임대차법 영향으로 한 번 전세를 놓으면 4년간 가격을 올릴 수 없는 점 등이 전세 가뭄을 부추기고 전세가도 밀어 올렸다는 게 시장 평가입니다. 조합원 물량이 많아서 그 소유자들이 원하는 가격이 맞춰지지 않으면 입주를 하거나 그다음에 기다리는 그런. 다음 달 서울의 입주 아파트는 모두 2천여 세대로 이것을 포함해 2곳뿐입니다. 서울을 합친 수도권 전체 물량도 5,598세대로 이번 달에 비해 60% 넘게 줄어듭니다. 연말 입주 물량이 증가하며 개선되기 전까지 일부 입주 물량이 부족한 지역의 전세 가격 상승은 불가피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전세를 월세로 바꾸는 집주인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은 지난 1년간 월세 비율이 26%에서 39%로 늘면서 더욱 두드러진 증가폭을 보였습니다. 시장의 우려처럼 급증하는 보유세 부담이 결국 월세로 전가되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TV조선 지선호입니다. 정부가 부동산 허위 매물 단속 강화에 나선 가운데 여당이 한 발 더 나아가서 전수조사를 주장했습니다. 집값 급등이 일부 투기 세력의 시세 조작 때문이라는 건데요. 이를 두고 일부에서는 정책 실패를 책임 전가하는 것 아니냐는 말도 나옵니다. 이뮤진 기자입니다. 정부는 이달부터 아파트 거래 신고가 취소된 경우 그냥 삭제하지 않고 취소일자 등 근거가 남도록 실거래가 시스템을 정비했습니다. 투기 세력의 실거래가 신고를 악용해 가격 띄우기를 한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입니다. 여당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이런 사례를 전수조사에 수사 의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지난해 매매 신고가 됐다가 취소된 3만 8천여 건 가운데 신고가가 3분의 1인데 시세 조작이 의심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난해는 아파트값 급등으로 신고가가 쏟아졌던 시기입니다. 가격 급등기엔 매도자가 계약을 파기하는 경우도 잦습니다. 올라갈 거 예상하고 취소를 했다면 좀 장기적으로 갖고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고요. 일부에선 정책 실패로 인한 집값 급등을 시세 조작 탓으로 돌리고 있다고 비판합니다. 저분들이 잘못한 거 이쪽을 피해드리면 안 되죠. 어쩌다가 이제 한두 건 일어나는 것 같고 그거를 이제 책임 돌리려고. 정부가 부동산 안정에 방점을 찍다 보니 어떻게든 시장을 통제하려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정부가 허위 매물 근절을 명분으로 공인중개사법을 개정하면서 한 부동산 매물 제공업체는 거래 완료 기능을 없앴습니다. 이 때문에 매매 희망자들이 아파트 거래량과 시세를 가늠하기 힘들어졌다는 불만이 터져나왔습니다. TV조선 임유진입니다. 예, 다음 뉴스입니다. 쌍용차 문제가 출구를 찾지 못한 채 장기화하고 있습니다. 쌍용차 자체도 문제입니다만 쌍용차에 목을 메고 있는 협력업체들의 상황은 더 절망적입니다. 이미 납품한 물품 대금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가 지난달 특별 자금 지원을 약속했습니다만 이마저도 말뿐이었다는 사실이 저희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이상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정부는 지난달 29일 쌍용차 협력업체에 대한 지원책을 발표했습니다. 중소벤처기업 진흥공단에 500억 원, 신용보증기금 500억 원 등 1,000억 원을 350여 개 쌍용차 협력업체들에게 지원하겠다는 게 주요 내용입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도 고용도 있고 하니 괜찮다면 살리는 것이 괜찮다며 쌍용차 지원을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TV조선 확인 결과 실제 지원으로 이어진 사례는 거의 없었습니다. 중소벤처기업 진흥공단에서 대출이 이뤄진 업체는 9곳, 55억 원에 불과했고 신용보증기금에선 2건만 집행됐습니다. 기술보증기금의 경영개선 보증은 지원한 협력업체가 아예 없었습니다.
긴급지원이라는 말뿐 재무제표와 기업 신용도 평가 등 기존의 기업 대출 요건과 비슷한 형태의 기준을 적용했기 때문입니다. 있는 업체들이 갔는데 지점이나 본점이나 기준이 똑같은 거예요. 정부가 뭔가 허례니까 흉내만 내고. 넉 달 이상 물품 대금을 받지 못했던 협력업체들로선 애초에 대출 신청 자체도 힘들었다는 지적입니다. 업체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보다 세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말로만 하는 지원책은 효과가 없습니다. 산업부는 상당수의 대출 지원 프로그램이 2월 중순에나 시작돼 대출 문의가 많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TV조선 이상배입니다. 정부가 산업재해 감시 예방 인력을 크게 늘리고 중대재해기업 처벌법까지 마련됐습니다만 산업재해는 줄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산업안전보건청 신설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대안 없이 결국은 자리 만들기 대책이 될 거란 비판이 쏟아졌고 국회에서 산업재해 청문회가 오늘 열렸지만 큰 소리만 오갔을 뿐 실효성 있는 대책은 역시 별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박상현 기자입니다. 9개 기업 대표가 청문회에 출석했습니다. 최근 2년 동안 산재가 자주 발생한 기업들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서입니다. 허리 지병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가 청문회에 참석한 포스코 최정우 회장은 여야 가릴 것 없이 집중 포화를 맞았습니다. 이건 대국민 생쇼라고밖에 볼 수가 밖에 없는 거고요. 주로 보험 사기꾼들이 내는 건데 그 주식회사 포스코 대표 이사께서 최 회장은 고개를 숙였지만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또 이 자리에서 유족분들께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강한 질책을 받았습니다. 생각이 짧은 게 아니고 그 회장님의 인성입니다. 건설 현장 안전에 대한 구조적 비판과 우연한 사고가 아니라 위험의 구조를 만들고 방치해서 발생하는 기업의 구조적인 살인행위다. 4개월 만에 산재 판정을 받아 논란이 된 쿠팡을 향한 질책도 이어졌습니다. 12주 동안에 58.3시간을 일했습니다. 과로사했다고 판정을 나왔는데 그러면 이 판정 자체를 부정하는 겁니까?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청 출범을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산재를 줄이기 위한 대책 없이 조직만 키운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TV조선 박상현입니다. 군부 쿠데타 4주째에 접어든 미얀마에서 최대 규모 시위가 예고됐습니다. 이 군부의 실탄 사격으로 4명이 사망하는 유혈 사태가 발생하자 수백만 명이 거리로 뛰쳐나온 건데요. 점점 더 긴장이 고조되는 미얀마에 오늘의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경찰의 체포를 피해 도망치는 사람들. 붙잡힌 시위대를 경찰이 차량에 밀어넣습니다. 미얀마 전역은 거리로 쏟아져 나온 시민들로 발디딜 틈 없습니다. 2021년 2월 22일 시위. 이른바 5투 총파업 시위에 나선 시민들입니다. 시위대는 오토바이를 타고 걷고 도로를 점거하며 군부 독재 파도를 외쳤습니다. 군경이 시위를 차단하려고 막아놓은 도로도 뚫었죠. 미얀마 군부가 인명피해 가능성을 언급하면서까지 유혈 진압하겠다고 경고했음에도 굴복하지 않은 겁니다. လူလူတို့ကိုထိတ်တိုက်ရင်ဆိုင်ရေးလမ်းကြောင်းပေါ်သို့မရောက်ရောက်အောင်တွန်းပို့၍စိတ်လှုပ်ရှားခံစားလွယ်သောလူငယ်လူရွယ်များကိုထိခိုက်ဒဏ်ရာရသေဆုံးမှုများဖြစ်လာအောင်လှုံ့ဆော်ဆောင်ရွက်လျက်ရှိပါသည် 단초 평화로웠던 시위는 군부가 무력으로 진압하면서 유혈 사태로 번졌습니다. 미얀마 전역에서 현재까지 최소 4명이 숨지고 100여 명이 다쳤습니다. 최대 도시 양곤에서는 자경단원 1명이 경찰의 총에 맞아 목숨을 잃었고 제2도시 만달레이에선 시위에 참가한 10대 소년 2명이 군경이 발사한 총에 맞아 사망했죠.
국제사회의 압박 수위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미국과 영국 등 일부 국가는 규탄 성명을 내고 군 관련 인사에게 경제적 제재를 가하겠다고 발표했죠. 미얀마 국민들이 군부의 폭압을 이겨내고 빼앗긴 권력을 다시 가져오는 봄의 혁명을 이뤄낼 수 있을지. 뉴스나인 포커스였습니다. 싱가포르에서 한 여성이 약혼남을 구하려고 불타는 차량에 뛰어들었습니다. 과거 가수로도 활동했던 이 여성은 온몸에 화상을 입고 중태에 빠졌는데요. 어떻게 된 일인지 송무빈 기자입니다. 새벽 시간 싱가포르의 번화가. 차량 한 대가 시속 115km의 속도로 미끄러집니다. 연기를 내뿜으며 빙글빙글 돌다 상가를 들이받고 튕겨나가더니 차량 전체가 시뻘건 불길에 휩싸입니다. 1분도 채 지나지 않아 한 여성이 사고 차량으로 내달립니다. 아무런 보호장구도 없이 화염 속으로 뛰어드는 여성. 온몸에 불이 붙은 채 도로 쪽으로 나왔지만 여성을 휘감은 불길은 꺼지지 않습니다. 다른 사고 목격자가 양동이에 물을 담아 몸에 붙은 불을 끄려고 했지만 역부족입니다. 차에는 이 여성 26살 레이비오의 약혼자가 타고 있었습니다. 싱가포르에서 스튜디오스와 가수로 활동했던 레이비오는 온몸에 80%의 3도 화상을 입고 중환자실로 옮겨졌습니다. 약혼자 도너선 롱을 포함해 차에 타고 있던 5명은 모두 숨졌습니다. 숨진 조너선의 아버지는 레이비오가 딸 같은 존재였다며 안타까워했습니다. 영상이 공개된 후 온라인에서는 불길 속으로 뛰어든 그 용기로 레이비가 고통을 극복하길 기도한다는 등 위로가 이어졌습니다. TV조선 송무빈입니다. 네, 며칠 전 고 백기환 선생 영결식이 서울광장에서 열렸죠. 그런데 서울시가 방역수칙 위반을 이유로 주최 측을 경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장용욱 기자입니다. 지난 19일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고 백기환 선생 영결식이 열렸습니다. 1m씩 거리를 둔 조문객들이 광장을 따라 길게 늘어섰습니다. 서울시는 오늘 이날 영결식의 주최 측을 방역수칙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거리 두기 2단계에 따른 100명 이상 모임 금지 조치를 어겼다고 판단했습니다. 순간 최대 참여 인원이 100명을 초과했고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정부의 사회 두기 100명 이상 집합 금지 방역 기준이 위반되었습니다. 서울시는 또 장례위원회 측이 광장에 분향소도 무단 설치했다며 변상금 267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는 지난해 7월 서울광장에 설치된 고 박원순 전 시장의 시민 분향소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서울시는 당시 서울시 하루 확진자가 10명 내외에 불과했고 거리 두기 1단계가 시행되고 있어서 지금과는 사정이 달랐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시가 설치했던 고 박원순 전 시장 시민 분향소에는 사흘간 2만여 명이 조문을 다녀갔습니다. 서울시는 당시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 서울시청 광장과 광화문 광장 등 인근 지역의 집회를 원천 금지하고 있었습니다. TV조선 장용욱입니다. 해외여행을 꿈꿀 수 없게 된 지 1년입니다. 이런 우리를 달래려고 VR 여행이 등장했고 또 만원의 행복 상품도 인기라고 하는데요. 무슨 얘기인지 임서인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아바타로 변신한 K-팝 그룹 있지가 찾아온 한강공원. 셀카봉을 들어 멤버들과 사진을 찍고 롤러보드에 수상보트도 즐깁니다. 지난해 방한 외국인이 85% 넘게 줄어든 가운데 잠재 방한 관광객의 관심을 끌기 위해 한국관광공사가 마련한 가상공간입니다. 가상공간의 배경이 된 지점인데요. 머리 모양 복장 등을 본인과 비슷하게 설정해 실제와 가깝게 체험해 볼 수 있습니다. 무지개 분수와 남산타워를 감상하고 편의점 라면도 맛볼 수 있는데 지난 3달간 가상 한강공원 방문자는 830만 명이 넘습니다. 전체 상품가의 10% 선이었던 예약금을 10,000원 이하로 낮췄습니다. 고사 직전인 국내 여행사들은 코로나로 출발 불가 시 소액의 예약금마저 100% 환불해준다는 조건을 걸고 예약을 받고 있습니다.
방역 기준을 충족하는 호텔이라든지 뭐 차량, 식당, 기타 관광지라든가 이런 거를 사전에 저희가 섭외해서 정부가 국제관광시장 조기 회복 TF 운영 방침을 밝힌 가운데 업계는 14일 자가격리 기준을 완화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신속 PCR 검사를 통한 트래블버블 도입 등 멈춰있던 관광업계의 구체적인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TV조선 임서인입니다. 우리 대표팀 주장에서 FC 서울 주장이 된 기성용이 우승 도전을 선언했습니다. 이 서울의 중원사령관 기성용을 장동욱 기자가 만났습니다. 서귀포의 때 아닌 눈바람도 선수들의 열정을 막지는 못합니다. 신인 박진섭 감독까지 선수들과 함께 구슬땀을 흘립니다. 전북과의 개막전이 5일 남은 지금 서울과 기성용의 키워드는 서력입니다. 지난 시즌 서울의 성적은 리그 9위. 11년 만에 친정팀에 돌아온 기성용 역시 부상으로 팀의 추락을 지켜봤습니다. 그래서 주장 완장의 무게가 더욱 남다릅니다. 한국에서 들어와서 이제 제대로 시작하는 첫 시즌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되게 설레는 마음이 가장 큰 것 같아요. 국가대표 공격수 나상호를 영입했고 지난 시즌 공격 포인트 20개를 올린 왼발의 마법사 팔로세비치를 기성용과 오스마르가 받쳐주는 중원은 리그 최상급입니다. 공격진 선수들이 상당히 움직임이 좋기 때문에 수비 쪽으로 많이 좀 밸런스를 많이 채워줘야 될 것 같고 감독과 동료들의 믿음도 두텁습니다. 본인도 올 시즌에도 각오가 대단하고요. 몸 상태도 뭐 데이터로 보나 뭐 100%인 것 같아서. 성룡이 형 뭐 킥은 일단은 뛰면은 발 밑에 딱 들어오기 때문에 목소리가 커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올 시즌 목표는 우승. 선수로서는 리그 욕심이 당연히 있고요. 팀을 시험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요. 서울의 방향타를 잡은 기성용. 디펜딩 챔피언 전북과의 맞대결이 첫 시험 무대입니다. TV조선 장동우입니다. 추위가 유난히 매서웠던 올겨울 새해 벽두부터 남녘 산사에 홍매화가 피었습니다. 설도 오기 전 섣달에 피는 꽃을 납월매라고 합니다만 뭐가 그리 급했던지 동짓달에 서둘러 핀 겁니다. 양산 통도사 자장매도 벌써 한 달 전에 이렇게 꽃망울을 터뜨렸습니다. 옛 선비들은 그렇듯 눈 속에 피는 설중매의 고전지조를 이렇게 예찬했습니다. 매화는 추워도 향기를 팔지 않는다. 거짓과 위선에 빠진 세태를 통렬하게 공격했던 조선 말기의 신지식인이었죠. 연암 박지원은 이 8자를 써놓고 몸가짐을 가다듬었습니다. 머뭇거리며 당장의 안락함에 빠져 구차하게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얼른 꿰매려는 하수의 얄팍함을 가리킵니다. 고전선비 조지훈도 지조론에서 한때 정막을 받을지언정 만고의 처량한 이름이 되지 말자고 했습니다. 잠시 영화를 누리려고 비루하게 살지 말라는 꾸지점이죠. 김명수 대법원장이 녹취 음성 공개와 거짓말 파문이 터져나온 지 보름 만에 사과문을 냈습니다. 하지만 사과 방식부터가 대법원장이라는 자리에 걸맞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장의 대국민 사과라면 적어도 법원 내부망에 글을 올리는 정도가 되어서는 안 될 겁니다. 그는 사법부를 둘러싼 여러 일로 심려가 크시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문제는 사법부가 아니라 본인의 언행과 처신에서 비롯된 겁니다. 보름 전 불분명한 기억에 의존한 답변이라고 둘러댔던 것처럼 부주의한 답변이라는 말로 거짓말 파문을 어물쩍 피해보려 한 것도 대법원장답지 못했습니다. 정치적인 고려도 없었다고 했습니다만 그는 육성으로 분명하게 말했죠. 정치적인 상황도 살펴보고 국회에서 무슨 이야기를 듣겠냐 말이야. 이른바 대국민 사과에서 또다시 거짓말을 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유구무원의 반대말로 온갖 말로 구차한 변명을 늘어놓는다는 뜻의 극구발명이란 말이 있습니다.
구차는 신발 바닥에 까는 지푸라기 부저에서 파생됐다고 합니다. 그렇듯 모멸을 감수하고 작은 동정을 구하는 것이라는 해석이 중국 고전에 전해옵니다. 지난주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신현수 민정수석 사표 파동이 일단락됐습니다. 청와대의 거듭된 설득에 일단 대통령에게 모든 것을 일임하겠다고 신 수석이 한 발 물러선 겁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신 수석은 빼앗긴 자존심을 얼마간이라도 되찾았고 청와대도 파국은 피한 셈이 됐습니다. 신 수석의 처신에 대해서는 여러 평가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요직에 중용됐다고 해서 눈치를 살피고 머리나 조아리는 어느 고위공직자의 처신과는 매우 대비되는 모습이었다는 점에서 이견이 없을 듯합니다. 2월 22일 앵커의 시선은 매화는 향기를 팔지 않는다 였습니다. 동시다발적으로 전국 곳곳에서 산불이 발생했는데요.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을 큰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절대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인데요. 내일도 건조하고 바람 강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그럼 비는 언제 올까요? 일단 목요일에는 남부 지역에서만 비가 내리겠고요. 전국적으로 내리는 건 다음 주는 돼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때까지 건조함은 더 심해질 거기 때문에 화재 조심 또 조심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아직 겨울은 겨울입니다. 내일은 다시 영하권 추위가 찾아오는데요. 서울은 내일 아침 영하 5도까지 떨어지면서 오늘 낮보다 15도 이상 곤두박질 치겠습니다. 조금 뒤 10시부터는 한파주의보도 내려지겠고요. 내일 한낮 기온은 서울이 5도, 대구는 9도가 되겠습니다. 이번 추위는 오래가지 않겠고요. 모레 낮부터 풀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2월 22일 월요일 뉴스9은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